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우선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부활절 종교 행사라던가 또 내일 치러질 총선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확진자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칫 방심하면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1,53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54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25명 증가한 1,537명입니다. 지난 2월 19일 15명을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20-30명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8일 53명에서 9일은 39명으로 30명대에 진입한 이후에 10일은 27명, 11일은 30명, 10일 집계에선 32명, 어제 발표된 집계에서는 2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전체 25명 중 16명이 해외 유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주가 12명, 유럽이 3명, 인도네시아가 1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9명에 그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17명으로 전일 집계보다 3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증가 수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 행사와 총선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은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느슨히 하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또 몇 주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며칠간 일일 확진자 규모가 20-30명 선을 유지하면서 생활 방역 전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생활 방역 체계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건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감염 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될 때였는데요.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50명대 안쪽으로 들어왔고 신규 확진자 사례도 대부분 해외 유입인 만큼 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한 주 한 번 소독 등 생활방역 핵심 수칙 5가지와 세부 수칙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 증가세는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서울시 확진 현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공식 집계를 통해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13명으로 오전 10시 집계 대비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237명, 전체의 38%가량인데요. 어제 저녁 집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 3명 중 2명도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성동구 17번, 18번 확진자인 두 사람은 지난 11일 오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할 때는 서울시 입국자 수송용 택시를 이용했고 그제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후에 어제 확진돼서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가 격리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네, 최근 2주간 발생 원인을 보면요. 58%가 해외 유입이거나 또 그와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그만큼 해외 입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는 프랑스에서 입국한 뒤에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주민 한 명이 그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일산에 위치한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도 헝가리에서 귀국한 주민 3명이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돼서 지금 고발될 예정인데요. 방역당국은 외출을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및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동거하는 가족들에게도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소독하고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책도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지금처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서울 구로구가 심리 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격리 키트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심리 상담은 전문가 10명이 투입돼서 전화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 증상을 겪는 일반 시민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격리 키트에는 허브차와 스크래치북, 마사지볼 등이 담깁니다. 전화 상담은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격리 키트는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슈들 짚어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폭이 지금 닷새째 20-3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정부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가 이 정도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 가능하겠다라고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 그리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신규 환자가 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8일 동안 하루를 빼고 5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 걸 보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아니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그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생활 방역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긴 합니다만 장기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체제거든요. 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 사회경제학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고 내일 모레인 16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기준이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또 감염 경로 미확인 신규 환자 5% 미만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도 앞서 제시했던 그런 조건은 필요 조건이고 그 외에 지역별 환자 증가폭이나 치료 중인 환자의 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산 지수라는 것도 참고할 만한 대상이라고 나타냈는데요. 이 지수는 감염병 환자 한 명이 얼만큼의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지수가 2라면 감염병 환자 한 명이 타인 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홍콩에서는 재생산 지수가 0.15가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이 상황을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안정됐다 또는 종식이 임박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건 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각종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서 생활 방역 체제가 다음 주면 이제 진행이 된다. 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된다. 또 뭐 교회나 학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냐 이런 기대감에 찬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코로나19 출구 전략은 아닙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방역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우선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지금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또는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각심을 아직은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입니다. 미국 입국자는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2번이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우나를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나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좀 자발적으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최선의 상황이겠으나 자꾸만 이런 그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 자체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위반 행위더라도 증상이 없는 격리자보다 증상이 있는 격리자에게 또 접촉한 인원이 적은 사람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휴대전화를 일부러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단 이탈을 해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00명을 넘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반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할 위험성이 더 높은 그런 상태의 자가격리 대상자들 그리고 수칙 위반 사례가 더 잦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이 4.15 총선 투표일입니다. 자가격리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외출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긴장을 풀면 정말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도 투표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투표일 전후로 더욱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총선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 일정을 대거 미루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만큼 성숙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일 총선을 치러낼 것인가를 두고 외신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TBS 보도를 통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는 이유,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 것이 의료보험과 공항, 지하철, 도로 등 한국의 전반적인 공공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리트윗한 로라비커 BBC 한국 특파원도 한국인들이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며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 높여 권력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대통령도 탄핵시킨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물론 이제 잘 대응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도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선진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동된 것이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4.15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 민주주의 등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지도자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한국의 총선은 강압적이기보다 개방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이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정말 이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또한 어떤 그 세계적인 스탠다드, 그 모범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총선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일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네. 또 집에서 저희 TBS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저녁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TBS 인기 진행자인 김어준 공장장, 주진우 기자, 더룸의 노영희, 박지훈 변호사가 각자의 특색을 살려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이고요. 또 TBS 보도본부 기자들이 지역별로 판세를 분석하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5시부터 또 저희 TBS와 함께 개표 방송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19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쇼크가 이제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하나 둘씩 통계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실업급여는 이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지급받는 돈이거든요.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이 15만 6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 25% 늘면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네. 특히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고용시장에서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8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빈 일자리는 13만 9,400여 개인데 전년 대비 6만 개 넘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이런 경우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도 1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30대와 29살 이하의 청년층은 감소폭이 줄거나 감소세로 바뀌었는데요. 네.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또 이런 것들까지 좀 파악을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일자리에 준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실업 문제도 지금 너무 심각하고 또 수출도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달 수출액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네. 수출 상대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수출이 위축됐습니다.
수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1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해 무역에 대한 적자 규모는 24억 달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는 또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가계소득이 감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적지 않은 미국인이 가계소득 자체가 줄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정치 전문 매체가 미국 성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0%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30%의 응답자는 가계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일시 해고됐다고 답했고 7%는 가계 구성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바로 코로나19 대응 사태의 굉장히 핵심적인 멤버인 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있는 연구소의 소장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장의 말을 인용하면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좀 더 이 조치를 빨리 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이제 대응 핵심 멤버가 말한 것이라 더 파급력이 컸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당국에서 수차례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도중에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다면서요. 네, 바로 트위터에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급기야 파우치 소장을 해고해야 한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에 리트윗을 하기도 해서 또 이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일단 백악관은 해임설은 아니다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멤버이고 신뢰받는 참모로 남아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옆 나라인 일본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도쿄에서는 병원으로부터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에서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 1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명이 나카노구에 있는 에코다 병원의 입원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과 관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은 한 명의 환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 코로나19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였던 발열 환자가 관내 보건소에 보고돼 이 환자와 밀접한 접촉자를 중심으로 검사한 결과 5명의 감염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또 일본 국민들 역시 아베 신조 정권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또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던데요. 네, 일본 유권자 대다수는 코로나19 긴급 사태에 대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긴급 사태 선언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응답자의 69%는 긴급 사태 적용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긴급 사태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모든 가구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가구당 마스크 2장씩 준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도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공혜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북구 의사회 총무이사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철희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그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해외로부터의 확진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산 사례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당연히. 네, 이제는 막아야죠.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뉴스는 미국에서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반가운 뉴스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미국의 확진자가 50만을 넘었고 네. 사망자가 2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확진자 중에서 그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이고 해외 유입의 또 절반 정도가 미국발 확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입국 제한을 조금 더 강하게 걸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은 전수조사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감염자를 다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좀 경과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어제 정세균 총리는 생활방역 체제로 이 전환하는 여부를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당초에 2주 전에 이제 끝나려고 했었는데 2주를 더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 실은 이게 방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에도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출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자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내수 경제에는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2주를 한 번 더 하게 된 거고요. 아마도 확진자 수 추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생활 방역 쪽으로 우리도 방향을 틀게 될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그나마 힘들어지고 있는 내수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목요일 날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생활 방역에 대한 디테일들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봉쇄냐 완화냐를 놓고선 실은 굉장히 티격태격이 많은데 핵심은 경제입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도 지사는 무조건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게 나가자. 근데 반면에 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오히려 좀 느슨한 이제 생활 방역을 권하기도 하고 아베 총리가 왜 그러냐? 실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 우리는 참 그동안에 온 국민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 마치게 됐고요. 네. 아마도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겨서 부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생활 방역 체계로 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지금 그 정철진 평론가 말씀대로 국가별로 지금 그 정부의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방역이냐, 경제냐를 네. 놓고 그 저울질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선택하게 되는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총선 이후부터 또 우리나라가 생활 방역 체계에 들어서게 되면 또 어떠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지난달에는 예적금이라던가 보험을 해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추세가 점점 늘어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적금 해약분 또 보험 해약분까지 합쳐서 두 개가 거의 한 11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적금이 한 7조 7천억 정도를 이제 해약을 한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3조 원 넘는 해약이 나왔는데 네. 아마도 한 분 한 분 일일이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현금 부족, 유동성 부족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적금이라든가 보험을 이제 해약을 하면서 급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한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예적금 해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 자체가 연 0.75% 아닙니까? 예.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뭐 해약을 해서 다른 데 좀 쓰려는 수요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주식에 대한 열풍도 많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극히 일부 정도긴 하지만 또 그런 수요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 지금 3조 원 넘게 해약이 됐다는 것은 보험 해약은 실은 해약 환급금이 이때까지 분 돈의 보통 절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약한 이 생활고에 따른 해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철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코로나 초기 확진자 중에서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무증상 환자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는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다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그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그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 유명한 학술지 발표를 했는데 한 10% 정도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체크를 많이 하는 발열은 40% 정도에서 보이고 네. 호흡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목이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병원이나 단체 시설에 저희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 보통 열이 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보고 있고 네. 저희가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보통 열이 나지 않고 목이 심하게 아픈 사람은 진료를 봅니다. 일단 편도염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을 두고 목이 아프면 코로나가 아닐 가능성을 두고 진료를 보고 있는 건데 증상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진료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역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무증상 확진자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재확진 사례거든요. 이렇게 재확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지 혹시라도 이 재감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재확진이냐, 재감염이냐, 그렇죠. 재활성화냐.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 격리해제가 일어난 후에 다시 재확진을 받은 경우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해외발 지금 감염의 상태하고 좀 비슷한 정도인데 외국에서도 이러한 재양성화에 대한 것들의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대구에서 5,000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네.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300명가량 있었고 그중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12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그럼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인데 결국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바이러스가 있다가 네. 일단은 감염이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어서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완치가 됐다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일어났을 가능성. 재감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키트 자체가 위음성을 보인 거죠. 실제로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보통 재감염 사례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 재감염이라고 보기보다는 줄었다가 다시 재활성화로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나타난 이런 사례들은 뭐 재감염이라던가 뭐 진단 오류라기보다는 바이러스 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재활성화의 경우로 보는 것이 가장 좀 많은 경우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물론 100% 배제할 수 없지만 예. 그리고 또 그 재확진이 된 사람은 아직은 2차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확진이 됐는데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감염을 퍼뜨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보통 저희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굉장히 확산력이 높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재감염이 없는 걸로 봐서 2차 감염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요. 지난 10일에 정세균 총리는 재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좀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럼?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죠. 네. 저희가 지금 PCR 검사를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많아질 거고 네. 그때부터는 이게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보면 재감염될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활성화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업들이 자산 처분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자산을 처분하고 나선다는 것은 경제 여파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1차적으로 온 것이 이제 여행, 또 항공, 서비스, 숙박이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제조업을 필두로 한 이제 기업으로 불똥이 옮겨붙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 네. 현재 조금씩이나마 혹은 일부 기업은 상당수 이제 기업 쪽으로 이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대기업들도 당장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남았습니다. 네. 물론 당장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걸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유수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산, 그러니까 묶여 있는 돈을 빨리 처분해서 캐쉬를 손에 넣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잠원동 4억을 이제 매각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 네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원래 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빨리 실행에 옮겼는데요. 서울 네. 마곡지구에 당초에 스타필드를 지으려고 했던 이 부지 땅을 팔아서 약 한 8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지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곳이 두산그룹인데 예. 어제 저녁이었죠. 팔 수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일단 현금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도 하게 되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상공인 분들 이게 뭐 내수 여기에서부터 제조 생산 쪽으로 이게 커지면 이야기가 네. 단지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고용 문제로 이게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불씨가 커지게 됩니다. 과거 이제 IMF 때도 결과적으로 고용 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진짜 와장창 흔들리게 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 우리 대기업들은 어쨌거나 팔 수 있는 자산 다 팔아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제 최악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예상 밖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잖아요. 네. 보험회사, 특히 손해보험회사가 원치 않는, 의도치 않는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좀 긍정적 효과를 보는데 우리 뭐 이철희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코로나19가 되면서 병원을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의외로 병원을 많이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보험사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팔면 손해가 나는 건데 네네. 지금 손해율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청구하는 양들이 많이 줄어서 예. 이런 보험회사가 있고 특히 자동차, 그러니까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사고도 덜하겠죠. 당연히 차 운행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손해율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보험회사들이 특히 이제 손해보험회사들이 의도치 않은 좀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제2금융권도 이건 좀 안타까운 뭐 긍정적 효과일 텐데 이제 돈 빌리기가 제2금융권에서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분들 급전 필요하고 있는 분들이 저축은행으로 이제 제2금융권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커지면서 그쪽에서도 뭐 의도치 않았던 뭐 그런 좋은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손해보험 회사라든가 뭐 제2금융권 그런 분야에서는 표현해 주신 대로 의도치 네. 않은 네.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선생님께서도 이 병원에 좀 환자들의 발걸음이 좀 뜸해졌다는 걸 체감을 하시나요? 감염을 보는 과들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소아과는 한 70% 이상 줄었다고 보고요. 예. 저희와 같은 이비인후과는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그 대출 같은 대책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을 좀 감축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논의들을 하고 네. 실제로 병원 경영에 대해서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19가 3가지 유형으로 변이가 돼서 세계로 퍼졌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유형이 변이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이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의 방역 대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영국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를 A, B, C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서 이제 실제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A 타입으로 정의를 하였고 예. 그것이 중국에서도 온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감염돼서 미국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A에서 변형된 형태가
B타입이고 예. B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한에서 제일 많이 돌았고 예. 동남아 감염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동남아 밖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작용을 했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에서 변형된 형태가 C타입이고 예. C타입은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를 저희가 주로 이제 그쪽에서 돌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게 일종의 보고일 뿐이지 아직 정설로 받아들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항상 이러한 변이들이 지금 ABC밖에 안 나왔지만 추가적인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방역에 대한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보고 내용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의 주로 이 많은 유형은 뭐 B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지금은 B가 이제 저희 나라 쪽에 감염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한에서 감염이 돼온 B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강력하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 비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홍콩대 미생물학과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생성 능력이 사스보다 3배 강하고 자기 복제에 대한 능력이 한 10배 정도 강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염증 반응은 적게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을 좀 적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발표한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게 90%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은 굉장히 유효하고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한 7월 정도까지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일단은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이를 결국에 봐야지 알겠지만 그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그 점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그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은 사들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다라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죠. 네. 코로나19의 여파에. 근데 잘 보시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중에서도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뭐 단순히 10%, 20%가 아니라 100%, 200%, 300%, 5배, 6배씩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 근데 그대로 급등이군요. 예, 폭등이죠. 그 예. 키워드를 쭉 보면 역시 인공호흡기 제조회사, 마스크 제조회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진단 키트도 있고요. 예. 백신 개발 물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19 테마주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이 실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그 사업의 뭐 손익이 그동안에 뭐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 채 우리는 뭐 인공호흡기 만들어 하면 폭등. 그다음에 백신을 개발해야 하면 폭등. 그러니까 너무나 이 코로나19 테마가 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가치를 좀 봐야 된다. 이게 뭐 사업을 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너무나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본질 가치보다도 워낙 과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당국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네. 뭐 조금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돌면 그냥 뭐, 폭등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의성을 가지고 폭등을 한 종목은 그만큼 또 폭락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가 뭐 호텔 같은 숙박업 또 여행업이다.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폐업을 한 곳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부분 통계이기는 하지만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19 추이를 보면 이제 12월 말, 작년 12월 말에 중국의 첫째 이제 출발이 됐고요. 우리는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약 한 80일 정도, 85일 정도 지난 그런 건데요. 여행사는 현재 192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략 한 85일 정도로 나누면 네. 하루에 2곳이 계속해서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도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호텔은 뭐 매가 팔아도 이제 다른 주인이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액 추산이 가능한데 6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특급 호텔 요즘에 가서 그 숙박비를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예. 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싸요. 그래도 객실이 거의 지금 뭐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여행사와 이 호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뭐 피해 자체가 거의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총선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 건수를 축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애초부터 나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의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물어보곤 했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게 일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지난달 15일 날 그 감염 그러니까 대응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유증상 환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된 자에서 그 앞에 원인 미상의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붙었는데 네네. 이것을 보고 뭔가 영상 검사에서 나오는 게 없으면 검사를 안 해준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이 있는 의심 건수가 9천 건에서 7천 건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네네. 근데 전체적인 지금 사회 경향을 보면은 줄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건 맞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총선하고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검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들이 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검사를 하는 의사한테 검사 건수를 줄여서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국일수록 이러한 좀 불필요한 그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철희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 이어서 TBS 네트워크가 방송됩니다.